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근대사 5부입니다. 1860년 제2차 아편전쟁이 베이징 조약으로 끝나고 소수의 서양 병력과 다수의 중국 병력 그리고 서양인 장교들이 이끄는 상승군이 조직되어 중국번의 상군 이홍정의 회군과 함께 태평천국 진압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초창기 상승군은 미국인 와드 타운샌드가 지휘하였으나 와드의 사망 이후 영국인 해군 소령 CG 고든이 지휘했습니다. 상승군은 주로 이홍정의 회군과 연합작전을 펼쳤지만 고든 소령과 이홍정은 지휘 계통을 두고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동시에 이홍정은 서양식 무기와 장비 사용법을 익혔으며 서양식 훈련을 받은 상승국 병력을 추후 해군 소속으로 합치면서 근대적 군사 업무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1860년 시작한 남경 공방전은 4년이나 흐른 끝에 1864년 태평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홍수전은 1864년 남경이 함락되기 한 달 전 사망했죠. 홍수전 사후 그 아들이 이수성과 함께 한 달여 정도 버텼지만 1864년 7월 남경이 함락되어 태평천국은 공식적으로 멸망했고 이수성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경이 함락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태평천국 운동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잔존 세력들은 미약하게 남아 계속 항전을 이어나갔습니다. 태평천국 멸망 직전 안위성 일대는 염군이라는 도적대들의 연합도 있었는데요. 태평천국 잔존 세력들은 이 염군에 합류해 반청 항전을 계속 이어나갔고 태평천국 잔당을 진압하는데 약 4년을 더 소요했습니다. 태평천국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건 1868년 정도였죠. 1851년 태평천국의 선포 이래 1864년 태평천국 멸망까지를 태평천국 운동 혹은 태평천국의 난이라고 하는데 1851년에서부터 1864년까지 14년 동안 태평천국 운동으로 인해 죽은 군인과 민간인 수를 다 합치면 2천만 명 정도라고 하네요. 다시 청나라 황실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날 무렵이었던 1860년 베이징이 함락되기 직전 청나라의 9대 황제였던 한풍제는 황제 개인 별정이 있었던 열하로 불이 나게 도망갔죠. 수도 베이징의 자금성에는 한풍제의 이복 동생이었던 공친왕 혁흔이 남아있었습니다. 공친왕 혁흔은 베이징에 있으면서 영푸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했고 영푸연합군의 강요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해 제2차 아편전쟁을 끝냈죠. 공친왕 혁흔은 자금성에 남기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고 조약을 통해 청나라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친왕 혁흔은 개혁과 개항에 대해 어느 정도 깨어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풍제가 즉위하기 전 아직 황태자였던 시절 이복 동생이었던 혁흔으로 황태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청나라 조정에 강력하게 형성될 정도로 공친왕 혁흔은 유능했고 그의 정치 지지 세력도 두터웠죠. 비록 황제가 된 건 형 한풍제였지만 청나라 조정에는 여전히 공친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한풍제가 자금성에서 나와 열하로 이동하면서 청나라 조정 대신들도 자금성에 남아있는 측과 황제를 따라 열하로 가는 측으로 나뉘는데 주로 자금성에 남아있던 세력은 공친왕 혁흔을 지지하던 세력으로 공친왕처럼 개항에 대해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 한풍제를 따라 열하로 간 세력들은 전쟁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황제를 보필한다는 명목하에 도망친 이들로 한풍제를 지지하던 세력이었습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자 공친왕은 열하의 한풍제에게 베이징으로 환궁하라는 편지를 보내나 한풍제는 환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환궁하면 다시 복잡한 정사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고 황제 개인적으로도 몸이 좋지 않아서 환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듬해 1861년 한풍제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해버렸습니다. 한풍제에게는 아들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한풍제에게는 자안태후라는 황비가 있었으나 한풍제의 유일한 아들은 황비의 소실이 아니라 후궁의 소실이었거든요. 이 유일한 아들이 한풍제의 뒤를 이어 청나라의 10대 황제 동치제로 즉위했고 즉위 당시 나이 6살이었습니다. 동치제의 생모는 비록 후궁이었으나 친아들이 황제가 되자 자희태후라는 태후의 자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동치제가 어렸기에 자안태후와 자희태후 두 어른이 섭정을 맡았죠. 한풍제는 생전에 자희태후의 약심과 야욕을 일찍이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한풍제는 자기 어린아들이 황제가 되면 생모인 자희태후의 권력이 막강해지고 자희태후가 청나라의 조정을 좌지우지할 것을 우려해 한풍제는 최측근이자 열하파의 대표였던 숙순을 불러 어린 황제를 잘 보필해달라는 부탁은 물론 혹시 자신의 죽음 이후 자희태후가 조정을 농단하거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그녀를 처단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풍제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풍제의 시신을 베이징의 자금성으로 운반하기로 합니다. 한풍제의 거대한 운구 행렬식에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 숙순을 비롯한 열하파 세력들을 일거이 체포해버렸는데 군사들을 지휘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공친왕 혁흔이었습니다. 자희태후는 언젠가 숙순과 그 세력이 자신을 제거하겠구나 낌새를 차리고 있었고 그녀는 숙순과 열하파의 정적이었던 공친왕과 베이징파 세력들을 끌어들여 선수를 쳤던 거죠. 자희태후와 공친왕은 숙순을 비롯한 열하파 세력들 대부분을 처형시키며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황제는 어렵고 바야흐로 자희태후와 공친왕의 섭정체제가 돌입했죠. 이 사건이 신유정변입니다.
신유 정변을 통해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며 황제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공친왕 혁크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청나라 근대화를 계획했습니다. 청나라 개혁과 부국강병을 위해선 인재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했는데 공친왕은 청나라의 개혁을 주도할 인재들로 태평천국운동 진압전에 활약하고 있는 한족 출신 신사층들, 바로 진국본 좌종당 이홍장 등을 등용했습니다. 공친왕은 이들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고 청나라 개혁의 실무진으로 발탁하니 공친왕 혁근의 지원하에 한족 출신의 신사층들이 주도한 청나라의 첫 근대화 개혁이 바로 양무운동이었습니다. 공친왕은 1861년 서양 국가들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하는 기구 총리각국사무하문을 신설했습니다. 총리하문은 서양 국가와의 외교 등을 비롯해 유학생 파견, 기술 및 차관 도입 등 서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도맡는 기구였으며 공친왕이 야심작이었던 근대화운동의 커맨드 센터 같은 거였죠. 총리하문을 중심으로 공친왕이 전개한 근대화 개혁을 서양의 힘과 능력을 배워 키운다는 뜻에서 양무운동이라고 부른답니다. 1862년 총리하문은 외교관 양성을 위한 동문관을 전국적으로 설치했으며 서구식 교육기관인 양무학당을 세워 서양 국가들로 유학생을 선발해 파견하게 됐습니다. 양무운동의 직접적인 실행자였던 진국본 좌정당 이홍장 등을 양무파 관료라고 불렀습니다. 이 총리하문의 신설과 함께 바로 양무운동이 전개된 건 아니었죠. 아직 태평천국운동 진압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186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태평천국을 무너뜨렸죠. 그 이후에나 진국본 좌정당 이홍장이 양무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군사와 기술 분야였습니다. 1863년 총리하문은 수저우의 중국 최초로 서양식 무기공장 양포국을 만들었던 것을 2년 후 1865년 이홍장이 상하이로 양포국을 옮겨가면서 대폭 확대하여 강남기기 제조 총국으로 개칭했고요. 같은 해 난징에는 금릉기기국을 만들어 역시 서양식 무기들을 제작했죠. 1866년 이번엔 좌종당이 주도하에 푸저우에서 선정국을 세워 윤선이라는 진기선을 만들었고 1867년과 1870년엔 텐진에 각각 천진기기국과 군화기기총국이 문을 열었죠. 강남기기 제조총국, 금릉기기 제조국, 천진기기국, 군화기기 총국 등을 양무운동의 4대 군수공장으로 꼽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총 24개의 중소 군수공장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공친왕 혁크는 이홍장을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기도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례성의 직례총독에 임명하고 총리하문 소속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통상대신을 북양대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직례총독이 북양대신을 겸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직례총독인 이홍장은 북양대신이 되어 청나라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죠. 본디 직례총독은 이홍장의 스승 중국번이었지만 중국번은 오늘날의 장시성과 안후이성을 담당하는 양강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이홍장이 후임으로 직례총독을 이어받았던 겁니다. 직례총독이 외교 업무를 관장하는 북양대신을 겸했다면 양강총독은 무역 업무를 관장하는 남양대신을 겸했습니다. 중국번은 1872년 양강총독의 사무실이 있던 남경에서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스승 진국번이 한 시대를 남기고 떠나자 이제 이홍장 좌종장 세대가 양무운동의 두 기둥이 되었죠. 1870년대 양무운동은 산업 분야에서도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군기 및 무기 생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석탄이었습니다. 양무파 관료들의 강력한 주청으로 청나라 정부는 적극적으로 탄광을 개발해서 1875년 대만에 중국 최초의 근대식 탄광, 기륭 탄광을 발족시켰고 탄광 개발과 광업 진흥은 자연스레 철도 개발로도 이어졌습니다. 철도 건설 정책 수립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이홍장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철도 노동자 양성학교를 세우고 인력들을 미국으로 유학시키는 등 중국 철도 사업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퍼부었죠. 점점 몸집이 커지는 근대화 정책에 따라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절감한 공친왕 혁흥과 양무파 관료들은 근대적 기업을 육성해보기로 합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민간에서 회사를 창업해 경영을 하면 정부가 감독을 해주는 이른바 관독상판의 원리하에 근대적 기업들이 등장했죠. 기업 육성 시 정부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여 대상인들로부터 투자 모집을 했는데 이때 상하이 매판 자본가들이 대거 투자를 하면서 정경 유착된 자본가들이 엄청난 갑부로 성장합니다. 1880년대가 되면 각 방면으로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1881년 국가의 탄광사업을 관리하는 개평 광무국을 독립시켰고 같은 해 약 10km 거리를 잇는 중국 최초의 철도공사가 끝이 납니다. 1879년 양무파 관료 중 한 사람이었던 성선회가 이홍장에게 전보산업을 건의해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선회는 청나라 각지에 전보, 전신을 까는 사업을 진행했고 성선회의 노력으로 1881년 북경과 천진 사이에 전신이 연결됐고 다음해 1882년 상해, 광저우, 닝보, 푸저우가 샤먼 등 중국 남부 지역 주요 도시에 전신을 연결했습니다. 양무운동으로 청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몰라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무운동이 한참 진행될 때 양무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이홍장과
좌종당의 의견이 대립하게 됩니다. 좌종당은 육방 강화론이라고 근대화된 군사력을 육군에 강화하자는, 반면 이홍장은 해방 강화론이라고 해군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당장의 빛을 발한 건 좌종당의 육방 강화론이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였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는 이미 근대시대로 접어들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3대 황제 순치제 때 나선 정벌이 있었고 4대 황제 강희제 때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헤이룽장성과 러시아의 국경 분쟁을 마무리 지었고 5대 황제 옹정제 때 캬흐타 조약을 통해 오늘날 몽골과 러시아 국경 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날 몽골, 중국, 러시아 국경선과 거의 흡사한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부르는 러시아 영토의 연해주 지역은 원래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러시아가 네르친스크 캬흐타 체제를 무시한 채 중앙아시아와 극동아시아에 더 진출하려는 야욕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제1차 아편전쟁 직후 1844년부터 1847년까지 카자흐스탄 안에 있는 과거 준가르가 거주하던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는데 이곳은 청나라 내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1위와 인접한 곳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신강 위구르의 카슈가르까지 진출했죠. 1854년에는 이리강 이남 지역을 침입하고 지금의 카자흐스탄 남단에 위치한 알마티까지 진출했습니다. 1865년 타슈케트 점령을 시작으로 1868년 사마르칸트를 점령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동부 지역과 키르기스탄 서부 지역을 넘어 타지키스탄 북서부 지역까지 진출합니다. 그러나 1853년 크림 전쟁이 발발하고 1854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한 시점에서 러시아는 청나라의 불만을 무릅쓰고 아시아 대륙 극동 지역인 캄차카 반도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을 만주의 아무르강 하류에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두 차례의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을 미처 진압하지 못하던 청나라는 러시아의 이러한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할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1856년 2차 아편전쟁이 발발하면서 영국 및 프랑스와 함께 청나라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려는 러시아는 영국과 잠시 공조관계를 형성합니다. 1857년 12월 광동을 점령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청나라와의 공동협상에 착수하지만 청나라는 이들의 협상 요구에 소극적이었죠. 청나라는 공동협상을 요구한 4개국의 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간파하고 서구 열강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목적으로 러시아와의 국경조약 개정 협상에만 응합니다. 이렇게 1858년 네르친스크 캬흐타 조약을 완전히 종결시키고 새롭게 아이훈 조약을 체결합니다. 아이훈 조약에 따라 아르군강과 아무르강이 청나라와 러시아의 국경으로 승인됐을 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가 배타적으로 아무르강, 우수리강, 송화강을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가 제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는 1860년 러시아는 청나라와 영국, 프랑스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대가로 불평등 조약이었던 러청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가 가져갑니다. 이후 청나라는 양모운동이라는 근대화 작업에 착수합니다. 양모운동도 어느덧 10년차 접어드는 1871년 청나라 내 이슬람 교도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는 18세기 걸륭제가 최후의 유목국가라고 알려진 준가르를 원정하고 오늘날 위구르 지역의 신강 위구르를 개척했지만 이곳에 성을 설치하지는 않았고 현지의 무슬림과 몽골인 그리고 티베트인의 유력자들에게 통치를 맡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지역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점차 러시아가 내려오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하자 청나라의 통치가 느슨해진 틈을 타 중앙아시아는 국제정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이 되었습니다. 1862년 산시성에서 회교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회교도는 한족은 한족인데 이슬람교를 믿는 한족들을 가리킵니다. 이 반란은 신강 위구르의 투르크계 무슬림으로도 확대되었고 투르크의 야쿱 백이 반란을 지휘하며 카슈가르 지방으로 공격해 들어와 이리를 제외한 신강 전 지역을 대부분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이슬람의 반란을 돕습니다. 러시아는 그 틈을 이용해 청나라의 영토였던 이리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1877년 야쿠백이 사망하면서 좌종당이 이슬람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청나라는 신강 위구르로 넘어오려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884년 신강성을 설치해 투르크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야쿠백의 반란 등으로 좌종당의 육방 강화론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여전히 러시아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정권 대신 숭우는 신강 위구르의 70%가량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리바디아 조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후에서야 러시아의 내부 사정이 결코 좋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나라 정부는 조약의 비준을 거부한 뒤 신강 위구르 지역으로 재차 출전할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던 러시아는 1881년 이리 지역의 대부분을 다시 청나라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1871년 러시아의 무력 1위 점령에서부터 1881년 이리 지역을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기까지를 이리 분쟁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리도 중국 서북부 가장 끝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는 러시아를 위협적으로 인식한 뒤 러시아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 유명한 황춘시의 조선 책략도 조선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룬 내용이죠. 이슬람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면서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했던 좌종장을 필두로 청나라는 러시아의 진출과 팽창을 막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말은 곧 육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바다에서 오는 위협도 상당했는데요. 청나라는 이제 메이지 유신에 들어선 일본과 1871년 아시아 최초 근대적 관계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871년 9월 13일 청나라에서는 이홍정이, 일본에서는 다데무네다니가 이 정권대사로 천진에서 조약 합의에 이른 이 조약을 청일수호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쌍방 모두 최애국 대우는 인정하지 않고 서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여 양국민의 분쟁 시에는 양국 관례의 협의 아래 재판을 하며 관세도 상호 협정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한 대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이가 좋았지만 그해 바로 청나라와 일본 사이가 틀어집니다. 1871년 말 대만에 표류됐던 류큐인 54명이 대만 원주민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대만은 청나라령이었죠. 오늘날의 오키나와에 해당하는 류큐는 본디 청나라와 일본 양국에게 모두 조공하는 국가였습니다. 일본은 이것을 핑계로 청나라에게 자국민 살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청나라는 대만이 청나라령이긴 하지만 청나라의 직접 통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보상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애시당초 일본이 청나라에게 배상을 요구할 때 청나라가 거절할 걸 예상했습니다. 배상금 요구는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행위였고 일본의 목표는 청나라가 배상을 거부하면 이를 빌미로 대만 침공의 명분을 활용할 속셈이었습니다. 1874년 대만 침공 방침이 결정되었고 1874년 5월 3,000명의 일본 원정군이 보복을 명분 삼아 대만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청나라 모두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와 이해관계를 염려한 서구 열강의 비판을 받았고 대만섬의 열대성 질병으로 원정군 중 500여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역시 양무운동이 한창이었고 북방의 러시아나 투르크 반란 진압하느라 일본과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청나라 주재 영국 공사의 중재로 청나라가 일본에 배상금 50만 냥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상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단행할 때부터 아시아 주변의 국가들과 근대적 관계의 재수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871년 청나라와 맺은 청일수호 조약도 그랬고요. 하지만 역시 일본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국가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과 근대적 관계를 맺기 전에는 청나라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어서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국이었잖아요. 다만 청나라도 이전까지는 내부적으로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가 일어났을 때에도 서양 측이 청나라와 조선 사이를 물어봤을 때 이홍장은 비록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국이긴 하지만 완전히 별도의 국가이기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확신해 주어서 프랑스나 미국이나 맘 편하게 조선을 침공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홍정이 조선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홍정도 중화 사상의 재건을 원했던 만큼 조선을 청나라 주도로 근대화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이맘때쯤 일본에서 조선을 개왕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홍장은 어차피 조선을 개화시킬 거 일본의 조선 강제 개항에 동의합니다. 이홍장의 입장도 받은 일본은 자신있게 1875년 운요 사건을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거죠. 그런데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이홍정이 불만을 품습니다. 조약 체결 전까지만 해도 고종한테 체결하라고 했던 이홍정이 왜 불만을 품었을까요? 바로 강화도 조약의 제1항 때문인데요. 강화도 조약의 첫 조약문이 조선은 자주국이다였습니다. 이는 조선이 청나라의 조공국이 아니며 일본이 조선에게 어떻게 해도 청나라가 조선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박아놓은 거였죠. 이때부터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파악한 이홍장은 어떻게든 일본보다 청나라의 영향력을 조선에 더 퍼뜨리려고 합니다. 자, 비로소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점화되는데요. 때마침 일본에서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세이난 전쟁이라는 내전에 치닫는 바람에 그 사이 이홍장은 조선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갈등은 조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키나와에 해당하는 류큐 문제도 있었죠. 일본이 조선의 운요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해 1875년 일본은 류큐의 청나라와의 조공책봉 체제의 단절을 요구했습니다. 류큐의 쇼타이 왕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저항했죠. 이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지자 당시 주일 청대사관 하여장은 류큐의 청나라 군대를 파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홍장은 러시아와의 이리 분쟁 등으로 류큐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이홍장은 하여장에게 외교적 항의와 교섭이라는
계획이라는 소극책을 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여장은 결국 류큐 문제에 대해 외교적인 항의에만 머물렀고 일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879년 류큐의 최후 통첩을 내렸고 류큐가 청나라 조공단절을 거부하자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 무력으로 류큐의 왕을 끌어내렸습니다. 류큐의 옛 땅엔 오키나와 현이 설치되어 류큐 왕국은 멸망했고 현재의 오키나와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879년 5월 청나라의 총리하무는 일본의 류큐 병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일본은 내정 문재인이 신경 쓰지 말라며 청나라 총리하문의 항의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홍정의 부탁으로 미국의 전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가 중재에 나섰죠. 그랜트의 중재로 일본은 1880년 8월 류큐 분할 조약을 제시했습니다. 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류큐 제도 중 일부를 청나라에게 할양하는 대신 청일 수호조교의 최애국 대우와 내지 통상권을 추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청나라는 호의적인 입장이었지만 류큐인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류큐인들이 원하던 것은 완전한 자주권이었죠. 류큐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이홍정은 류큐 분할 조약을 백지화하였습니다. 그렇게 류큐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되어 갔죠. 류큐와 대만을 빼앗겼을지언정 조선에서만큼은 아직까지 청나라의 힘이 더 강력했습니다. 이제 조선도 개항을 하고 근대화에 접어들면서 조선은 별개군이라는 신식군대를 창설했는데 이에 반발한 구식군인들이 1882년 이모군란이라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모군란은 엄연히 고종과 명성황후에 대한 불만이었기 때문에 이모군란의 주동자들은 과거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지지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이홍장은 막원충을 조선으로 급파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들어온 막원충은 흥선대원군부터 만났는데 흥선대원군은 조선이 다시금 보수적인 쇄국 정책의 외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청나라는 조선이 서양과 계속 조약을 맺어 조선 내 일본의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원충은 무력을 써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렸습니다. 막원충에 이어 추가로 조선에 파견된 청나라의 오경장은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청나라로 보내버렸습니다. 청나라 장수였던 원세기는 궁궐을 점거하고 오경장은 4,000명의 청나라군을 한양 곳곳에 배치한 뒤 이태원과 왕십리에서 이모군란을 진압하였습니다. 청나라의 호위하에 명성황후는 도망쳤던 충주에서 왕궁으로 귀환하죠. 이모군란이 평정된 다음 청나라는 조선의 군사권, 외교권 및 재정권을 지휘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장수 원세기는 군사자문 제격으로 조선군을 통제했으며 막원상과 독일인 멜렌도르픈을 파견해서 조선의 재정 분야와 외교 분야를 감시 및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그해 청나라는 조선과 조청삼이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했습니다. 조청삼이 수륙 무역 장정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 무역 및 경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근대적 장정인데 장정 협상에 참여했던 조선의 관료 어윤중은 개항장에서의 재판 관할권 문제, 양국 연안에서의 어업활동, 수도 한성에서 청나라 상인들이 시장을 만드는 개장 설치 여부 및 내륙 지방까지 들어와 장사를 할 수 있는 내지채판, 그리고 홍삼 세율에 관해서 수정을 요구했지만 홍삼 세율만 살짝 조정된 것을 제외하면 어윤중의 수정 요청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청삼리 수륙 무역 장정의 핵심은 청나라 자본이 물밀듯 조선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치위법권은 당연히 적용되었고 한성과 가까운 양하진을 개방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대거 돈을 벌기 위해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청나라의 신기하고 우수한 물건들이 팔리는 시장이 대거 열렸고 한양의 상공인들은 대거 몰락했죠. 조청삼리 수륙 무역 장정은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조선을 예속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한 청나라의 제대로 된 반격이었습니다. 일본의 부상은 확실히 청나라 정부에게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홍장은 발빠르게 여러 조약을 주관해 조선의 일본의 영향력을 대폭 축소한 동시에 해방 광화론에 힘을 더 실으면서 총리하무는 해군력 증강에 투자를 활성화하였죠. 그간 양부운동의 노력들이 누적되어 청나라의 해군 조직은 빠른 속도로 모습을 갖추어 나갔고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건함대 3개의 함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홍장이 이제 갓 양무운동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영국을 통해 군함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영국인들은 자기 이익 챙기기 바빴고 청나라 해군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월권 행사를 일삼았기에 이홍장은 청나라가 영국으로 구입한 군함 8척을 전부 환불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홍장은 청나라 자체 군함 생산을 목표로 1860년 중후반부터 강남 제조국과 복주 선정국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근대식 조선업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청나라에서 자체 제작하는 증기선과 군함은 형편없었습니다. 1870년대가 되어 자체 제작보다는 다시 외국으로부터 군함을 사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공친왕 혁크는 은 400만 냥의 예산을 확보해 철갑선과 각종 근대적 무기들을 구매해 주었습니다. 구매한 무기들과 각종 청나라의 해군 경비는 3개의 함대 중 이홍장의 입김이 가장 강했던 북양함대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홍장의 주도로 청나라 정부는 1878년 군함 4척, 1881년 순양함 2척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홍장의 오르팔 정여창이 실무자로 있으면서 외국인 장교들을 초빙해
청나라 해군은 근대적 해군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죠. 1884년 이전까지 북양 함대의 군함수는 총 14척이었고 독일제 철갑선이 우수하다고 하여 은 340만 량으로 순양함에 이어 독일로부터 철갑선 2척을 구매합니다. 이 홍장이 구매했던 독일제 철갑선은 기동성은 약해도 화력이 우수했으며 일본 측이 외국에서 구매한 철갑선보다 훨씬 강력했죠. 반면 좌종당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 있던 복건함대는 아직도 복주 선전국에서 자체 제작한 함선이 대부분이었으며 남양함대도 상황이 유사했습니다. 좌종당이 군함 구매에 대해 회의적이었기 때문이었죠. 북양함대, 남양함대, 복건함대를 삼양수사라고 부르는데요. 삼양수사라 불리던 세 개의 함대는 중앙정부의 통제보다는 함대 지휘관의 재량이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태평천국 전쟁 당시 진압에 투입되었던 향용 부대가 해산되지 않고 각각 삼양수사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예컨대 이홍장의 회군은 북양함대로 진국번의 상군은 진국번 사후 좌종당이 이어받아 복건함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좌종당은 해군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에 좌종당이 이어받은 상군은 육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만큼이나 조공국으로 지키려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었죠. 베트남을 포함해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프랑스가 진출해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저항도 격렬했습니다. 베트남 왕조의 정규군 외에도 여러 민간 조직에서 베트남인들이 테러, 암살, 게릴라전 등을 전개하며 프랑스 군대와 싸웠는데요. 1882년 프랑스군이 베트남의 주요 경제도시였던 하노이를 점령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베트남은 청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청나라는 곧바로 베트남과 청나라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프랑스는 청나라에게 베트남 분할 통치를 제안했으나 청나라는 이를 거절했죠. 프랑스도 인도차이나 영유권을 두고 청나라와 맞붙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본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군대를 계속 지원해 1884년까지 베트남의 프랑스군 16,500명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1883년 프랑스의 아르망과 쿠르베가 베트남의 수도였던 후의 근교를 모두 점령하자 베트남 응우엔 왕조는 프랑스의 종속국임을 인정하는 아르망 조약을 체결합니다. 청나라 조정은 베트남이 청나라의 조공국이므로 청나라가 허용한 조약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며 제1차 후의 조약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이홍정과 공친왕 혁크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프랑스의 침입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1884년 5월 이홍장과 프랑스와 푸르니에는 텐진에서 만나 프랑스가 베트남과 체결하는 조약을 앞으로 존중은 하겠지만 상호 베트남 내 군대 주둔은 하지 말자는 이른바 간명조약을 체결했죠. 다만 양무운동의 또 하나의 기둥이었던 좌종당은 온건적인 이홍정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하며 청나라는 일련의 양무운동 개혁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으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필 이때 문제가 터집니다. 간명조약이 체결되었으나 간명조약의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국경지대의 청나라 일부 부대가 철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프랑스는 간명조약을 어기고 철수하지 않는 청나라를 비난했고 명령을 받지 못한 현장의 청나라 부대와 프랑스 부대가 소규모 전투를 벌였죠. 이 전투로 프랑스군 400명의 사상자가 나오자 프랑스는 청나라에게 배상금 2억 5천만 프랑이라는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고 이에 분기탱천한 좌종당이 조정의 강경 여론을 조성하여 청나라는 1884년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청푸전쟁은 청나라가 양무운동으로 강화한 해군력을 실험해볼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온건적인 이홍장과 공친왕 혁크는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야쿠백이 반란을 진압하고 기세등등해진 좌종당은 강경한 노선을 고집했고 결국 전쟁이 터집니다. 하지만 좌종당이 크게 착각을 했습니다. 야쿠백의 난 진압은 육군 위주였지만 청푸전쟁은 해군 위주였던 거죠. 청푸전쟁엔 베트남과 가장 인접해 있던 좌종당의 복건함대가 투입됐습니다. 복건함대는 총 11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복건함대가 주둔하고 있던 마미 항구가 프랑스의 제1표적이 되었습니다. 1884년 7월 프랑스의 사령관 쿠르베는 마미항에 정박해 있다가 선전포고가 이루어지자 프랑스군은 8월 대만의 기륭항부터 공격했습니다. 8월 23일 복건함대가 출동하자 마미항에서 본격적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함대는 대포가 77문에 구경이 전부 190mm 이상이었던 반면 복건함대의 경우 대포가 45문 정도, 가장 큰 구경이 160mm. 당연히 승리는 프랑스 쪽이었죠. 나름 복건함대도 복주 선전국에서 만든 근대식 군함이었지만 프랑스 군함에는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미항을 마강이라고 불러서 이 해전을 마강해전이라고도 하는데 마강해전의 패배로 복건함대는 괴멸되었고 복주 선전국도 파괴되었습니다. 마강해전에 승리한 쿠르베였지만 정작 대만의 기중항은 현지인들의 저항으로 함락하지 못하고 대신에 대만의 북부와 서부 각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군함, 무역선 할 것 없이 대만 항구와 인근 지역에서의 정박과 항해를 금지시켰으며 이를 어길 시 무조건 발표하여 침몰시키겠다며 엄포를 놨죠. 대만을 봉쇄한 뒤 쿠르베는 청나라 본토 광저우에서 대만으로 운송되는 식량까지도 차단했습니다. 쿠르베는 청나라의 동남부 연안을 따라 북상해 1885년 2월 14일 서포만에서 청나라 군함
두 척을 발견해 격침시켰습니다. 프랑스군의 다음 상대는 청나라의 남양 함대였는데 저장성의 전하이에서 청나라 남양 함대가 프랑스군을 기습하여 1885년 3월 1일부터 약 이틀간 교전을 치렀습니다. 쿠르베는 의외로 진해해전에 막혀서 다시 남아있습니다. 물론 청나라의 승리이기는 했으나 단순히 쿠르베의 북상만 막아냈을 뿐 프랑스군을 무찔렀던 전투는 아니었으며 피해자나 사상자 규모는 오히려 청나라 측이 더 컸습니다. 청푸전쟁은 바다뿐 아니라 베트남 북부 내륙에서도 전개되었는데요. 청나라군이 프랑스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가 1885년 3월 랑선 전투에서 프랑스가 청나라에게 대패하고 후퇴하는 큰 성과를 냈죠. 하지만 이번에도 사상자 수만 따져놓고 보면은 청나라 군인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복권함대의 괴멸 이후로 좌종당의 강경 여론에서 이홍장의 온건 여론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공춘왕 혁하는 이홍장에게 프랑스와의 화약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885년 6월 이홍장과 파트노르트 장관이 텐진에서 만나 1년 전 간명조약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호통상 화평조약, 이른바 월남시략을 체결했고 베트남과는 제2차 후회조약으로 베트남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청푸전쟁은 청나라의 패전으로 끝이 났고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죠. 입지를 완전히 잃은 좌종당은 청푸전쟁이 끝나고 몇 개월 안 되어 복권함대가 있던 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청푸전쟁은 조선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 청나라와 일본은 각각 조선 땅에 군사 3,000명을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청푸전쟁으로 인해 청나라가 병력 절반에 해당하는 1,500명을 본국으로 소환시켰습니다. 조선이 개항한 이래 조선의 개화파들은 외교 노선을 두고 친청이냐 친일이냐로 나뉘어 있었는데 명성황후 민씨는 대표적인 친청파였죠. 조선의 청나라의 영향력이 커지며 친청파 개화파들의 입지가 올라가고 있었던 반면 친일 외교 노선의 개화파들은 점점 위상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급진 개화파라고 불리는 친일 외교 노선의 젊은 개화파들인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이 1884년 주조선 일본 공사관과 협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바로 갑신정변이죠. 명성황후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사령관 원세계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원세계가 바로 나서서 갑신정변은 3일 만에 종결되어 버리긴 합니다. 창덕궁 후원에서 청나라 병력과 일본 병력 사이에 소규모 접전이 벌어졌지만 일본군이 일방적으로 밀리자 다케조의 공사가 군대를 물렸죠. 크지는 않았지만 청일 간의 무력 충돌이 빚어지자 일본 메이지 정부의 강경파 대표였던 야마가츠 아리토모는 청나라에 대해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온건파의 대표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을 중립화하자는 쪽이 일본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청나라와 일본 양측이 모두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시켜 갈등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죠. 흔히 야마가츠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이노우에 가오르를 메이지 정부의 새 거물로 꼽는데 조선에 대한 방침을 두고 그간 다소 온건 쪽에 가까웠던 이노우에 가오르는 갑신정변을 계기로 강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갑신정변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이노우에 가오르와 이토 히로부미는 서로 다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이노우에 가오르는 조선과의 한성 조약을 통해 갑신정변에 대한 배상금을 받아냄과 동시에 조선은 청나라와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이며 한성 조약은 조선이 청나라의 허락과 무관하게 자주적으로 맺은 조약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토 히로부미는 청나라의 이홍장과 텐진 조약을 체결해 청나라와 일본 양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며 앞으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상황이 오면 반드시 상대국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약은 훗날 청일전쟁의 기폭제가 되죠. 텐진 조약으로 동아시아에는 잠시나마 소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친청이냐 친이냐를 두고 갈렸는데 조선의 고종은 청나라, 일본 두 나라 모두를 꺼려했습니다. 고종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 힘의 균형을 맞추고 싶어 했고 이와 더불어 서양의 다른 나라도 이 판에 끼워 넣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부딪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고종이 선택한 대안은 러시아였죠. 갑신정변이 마무리된 1884년 말 고종은 러시아와 동맹을 처음 주정했던 이한직을 러시아로 밀파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위해 조선에 파견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는 어느덧 조선의 안위와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 역시 조선이 살 길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고종의 친러시아 외교 노선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고종 대신 멜렌도르프가 주일 러시아 공사 다비도프와 만나 고종의 뜻을 러시아에 전달했습니다. 다비도프 공사는 고종의 친러 의향을 크게 환영하며 비밀리에 움직였으나 일본 정부에게 발각되었고 일본은 바로 청나라에게 공문을 보냈죠. 청나라가 파견한 독일인이 조선과 러시아의 동맹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홍장은 멜렌도르프를 해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제1차 조러밀약 사건으로 이후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르는 이홍장에게 조선을 일본과 청나라가 동시에 분할시켜 다스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이홍장은 거절했죠.
조선과 러시아의 밀약 시도에 화를 낸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죠. 영국은 러시아의 극동아시아 진출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은 이미 강대국들에게 막혀 진출할 수 없으니 극동아시아 쪽이 대안이었으며 만주와 한반도는 바다가 추운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었죠. 러시아가 조선의 협조로 더 진출하자 긴장한 영국은 1885년 조선 남해안에 있던 섬 거문도를 불법 점령해버립니다. 조선과 청나라가 영국에게 현재 영국은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며 거문도에서 물러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영국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진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그 사이 고종은 다시 한번 러시아와의 관계 도모를 은밀히 진행했습니다. 고종은 처남 민영익을 시켜 조선의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몰래 접촉하게 했으나 조선에 남아있던 청나라 사령관 원세기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제2차 조렴이락이죠. 원세기는 이홍장에게 사건을 바로 보고했고 이홍장은 계속 러시아가 조선과 관계를 유지하면 영국이 거문도에서 나가지 않을 거라고 러시아에게 경고했습니다. 1886년 청나라의 이홍장과 러시아의 라디젠스키가 만나 청, 러시아, 일본 3국은 조선에 대해 더 이상의 확장 및 진출을 하지 않을 것과 조선 불가침을 선언하는 이홍장 라디젠스키 구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상으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확인한 영국은 그제서야 거문도에서 군대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잠시나마 동아시아에는 일시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고 조선도 중립화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립화론과 일시적인 힘의 균형은 곧 청일전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로써 중국 근대사 시리즈 연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역사 돋보기에서 중국의 역사와 일본의 역사를 교차하며 연재했는데 드디어 두 개의 역사가 만납니다. 바로 청일전쟁. 이 이후론 청일전쟁의 시리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